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년 노사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었는데요. 올해 역시 초반부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공익위원 집단 사퇴 등 진통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 새 진용을 갖추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익 관점에서 우리 저임금 노동자분들의 생활 안정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균형 있게 고려해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노동계는 정부 여당의 속도 조절론을 겨냥해 보이콧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내용들을 만드는 이런 자율성들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파행에 이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형제사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신호를 좀 확실히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이익 집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정부 여당의 인식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제 3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역대 최장인 10개월째 이어졌던 경기지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8.5로 3월과 같았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3월과 같은 98.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6.5%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 대비 0.7% 늘었고 설비 투자도 4.6%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다음 달 17일부터 본격 도입돼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은 현재 110%대인 DSR 비율을 내후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하고 73%대인 보험사는 70%로 낮춰야 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일부 지역에 통신 대란이 벌어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KT는 지난 3월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는데 지금까지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이틀 동안 장사를 접어야 했던 최모 씨.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여러 번 문의를 했지만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했고 돌아오는 대답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린다거나 혹시 저희 담당부서 쪽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다. 엉뚱한 답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금액이 41,100원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1월달 청구분에서 차감이 됐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저희가 장사를 못해서 KT에서 그 소상공인들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쭤주시는 거예요? 네. 보상 신청은 제대로 된 건지, 언제쯤 보상금을 받아볼 수 있는 건지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겁니다. 확인되는 거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돌표인 거예요. 최 씨만 겪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온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보상 신청은 12,000여 건.
지난 3월 22일 보상안이 확정된 이후 실제 보상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T는 5월 초까지 추가 피해 접수를 하고 신청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협의가 완료되고 근데 마무리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KT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어제 첫 안내 문자를 보내고 오늘 신청서 확인이 끝난 1000명부터 1차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됐습니다. 전국 평균 8%가량 올랐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고 인상폭은 11년 만에 가장 큽니다. 서울은 12% 넘게 올랐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을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중구입니다. 인상률이 무려 20%가 넘어 지난해 상승폭의 3배 가깝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과 중심 상업 업무지구 활성화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구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속해 있는 지역인데다 핵심 상권과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전국 개별 공시지가 인상률은 8.03%로 200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상폭은 12%를 넘어 지난해의 2배에 가까웠고 광주와 제주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충남과 인천, 대전 등은 전국 평균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래도 개별 공시지가 인상률은 전국 9%대, 서울 13%대인 표준 공시지가 인상률보다는 낮았습니다. 표준지들은 대체로 거래가 드물어 시세 반영이 덜 된 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구별로 서울, 강남과 영등포 등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성산구는 상승률이 낮거나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가장 비싼 땅은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억 8,300만 원인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1제곱미터당 156원으로 가장 낮은 강원도 삼척 원더급 임야의 117만 3천 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찾아볼 수 있고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올해 주택에 이어 토지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가나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도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의 네이처 리퍼블릭은 1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공시지가 평균이 20.49%까지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공시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는 작년에 납부했던 합계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실제 땅값 상승률에 비해 인상폭이 컸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땅값이 6.11% 올랐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12.35% 인상됐는데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실제 오른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를 많이 높인 겁니다. 서울 서초구 803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용지 공시지가는 232억 3,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6.15% 올랐고 보유세는 1억 880만 원으로 19.4% 증가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9제곱미터 땅은 공시지가가 12.18% 올랐는데 보유세는 184만 원으로 23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주요 상권에 있는 건물주들이라든지 혹은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좀 전가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상가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 등 오피스 임대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반기부터 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공시지가 역시 오르면서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져 토지 보상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 기업 구글의 약관이 회원들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하자 구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 공정경쟁 당국 가운데 구글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윤선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콘텐츠가 이유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무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운영자 구글이 약관에 자신들의 무단 삭제나 사용 권리 등을 명시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고 구글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 외에 함부로 쓸 수 없고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삭제는 음란물이나 흉기 테러 영상처럼 위법하거나 유해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즉시 회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나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도 사전에 알리고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은 구분해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구글이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이 특정 국가에서 정부 권고로 약관을 고친 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는 8월 홈페이지에 개정 약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수확의 기쁨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상추와 고추 등 각종 채소가 자라는 주말 농장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유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텃밭인데 매년 농사를 짓겠다는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실제로 텃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무료한 시간을 아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고 그런 어떤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텃밭 가꾸기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농도는 56%나 감소했고 양육 스트레스도 1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또 텃밭을 가꾸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고 신구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우울감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지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우울감을 잊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해 기준 텃밭을 가꾸는 전국의 도시농부는 212만 명, 텃밭 면적도 1,300헥타르에 달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도시농업 인구를 4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저렴한 수입 소고기가 식탁을 점령하면서 한우 산업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조합원들의 소를 사들여 판매한 수익금을 다시 돌려주는 조합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50년 가까이 한우를 키우고 있는 베테랑 축산인 손진록 씨. 10년 전만 해도 한우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지역 한우 영농조합 덕분에 축사를 신축할 만큼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150마리 되는데 그렇대요. 뭐 별 적이 없으면 한 500마리까지 늘려볼까 기대하는데. 한우 시장 불황 속에도 강원도 홍천의 사랑말 한우 영농조합 법인의 매출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우선으로 조합원들의 소를 적정 가격에 사들여 판매할 때 수익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파는데 지난해 1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가에는 등급별 장려금 등 마리당 100만 원 이상 지원해 질 좋은 한우 생산을 독려합니다. 거세소 한 마리당 1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 조합원들은 일반 농가보다 2배 이상 소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고기를 팔아 남는 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 키워서 수익을 일정 정도 보게 된다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 법인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조합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윤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각광을 받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죠. 1인 가구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가구가 늘면서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광받는 직업이라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펫시터입니다. 이 펫시터는 주인 대신 단기간부터 장기간까지 이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 키우는 일종의 반려동물의 돌보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출근이나 여행, 출장, 또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 주인을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일종의 동물의 베이비시터와 같은 개념인 거네요. 반려동물 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펫시터는 반려동물을 돌볼 때 주로 어디에서 돌보게 되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펫시터가 직접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 동물을 돌봐주거나 혹은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차려서 위탁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출근과 같은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이 주인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반려동물의 심리적 안정과 산책을 위해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해서 펫시터 업무를 보게 되고요. 여행 같은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엔 펫시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려동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방문과 위탁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거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돌보는 동안에 펫시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식사에서부터 용변, 산책, 운동까지 담당하며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장기간 반려동물을 맡을 땐 목욕이나 미용, 발톱 손질과 같은 위생적인 부분도 챙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잖아요. 그런데 펫시터라는 직업까지 전문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물론 동물병원에서도 펫시터가 하는 업무를 담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의 경우 비좁은 케이지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반려동물과 생활하며 다치거나 피부병이 옮을 수도 있어서 반려동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는 펫시터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그만큼 펫시터의 전망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6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까지 등장하면서 펫시터의 직업적인 전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과 함께 직업적인 전망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펫시터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네, 이 펫시터의 경력과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시급은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입니다. 하루를 맡길 경우에는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애견 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길 경우 비용은 하루 20,000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들 사이에선 다소 비싸더라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펫시터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펫시터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죠. 네, 게다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돈을 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더없이 좋은 직업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펫시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하고 싶은 주부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최근엔 전문적으로 펫시터를 하기 위해 근교의 넓은 장소를 구매한 뒤 펫시터 업무를 보는 경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이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에서 일정 시간 이수한 뒤 발급해주는 펫시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펫시터를 고객의 집이 아닌 위탁받아 돌보는 경우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위탁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고객 응대실을 구분해 놔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사료, 급수 설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엔 법에 명시한 환경만 조성한다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서 펫시터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법적인 요건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날로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펫시터. 무엇보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